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치장입니다. 자, 오늘은 갈리브컵 5강에 있는 기네요. 이호철의 라상과 이강백의 북어대가리까지 가볼 건데, 자, 이게 지금 소설하고 극으로 연결돼 가지고 작품의 길이가 무척이나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30분 이내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고자 되도록이면 제가 영상을 짧게 끊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편을 좀 나눠서 할 테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두 편 다 공부하실 친구들은 이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리브컵 5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작품이 이호철의 큰 산인데, 자, 여기는 이 큰 산이 아니죠. 나상.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큰 산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호철 여기는 이 작가의 소설이 두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한 번이 2011학년도 수능. 2011학년도. 다시 2011학년도 수능이 한번 나왔고요. 이때 나온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나상입니다. 요게 수능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 6월 평가원에 6평에 6월 평가원에 이때 큰 산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호철 작가는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이 두 번 정도 나온 작가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작가라 탈북 작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탈북이 아니지 정확히 월남 작가 그렇죠. 월남 작가가 맞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전쟁을 틈타서 이제 이쪽 그 남한으로 이제 그 왜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나? 그것처럼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그래서 남한에 정착했던 분이라 이산 가족이나 이렇게 북한 문제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소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설가입니다. 최근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 제목 나상이라는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끊어갈 테니까 나상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이강백의 북어대가리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 여기서 나가 나오고 철이 나오는데 이때 철이 뭐냐면 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동생이야.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구조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틀이 반듯반듯하게 해야지. 자, 이게 이제 외화라고 하면 네,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좋은데 시간이 걸려요. 쭉쭉 끄면 좋은데 그럼 너무 못생겨 나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내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요렇게 내화가 들어있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삐뚤삐뚤 나오네요. 자, 내화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자, 이야기 구조가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약간 삐뚤삐뚤하죠. 뭐 이해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내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나와 지금 여기는 철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이 두 사람이 6.25 전쟁에 대한 체험, 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이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요게 이제 이 안에 형과 동생의 이야기인데 자, 어떤 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 둘이 뭐가 되냐면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그래서 요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자, 이 색깔을 조금 바꿀게. 자, 이때 여기는 이 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이 동생이다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요렇게 액자식으로 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밝혀요. 처음에는 안 밝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형과 동생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 이야기라고 이렇게 밝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철과 동생의 이야기다. 이때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가서 나오겠지만 매우 순수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형제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동생이 뭘 했냐면 이걸 형을 무시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 동생은 처음에는 형을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런 형의 사랑을 느끼면서 점점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와중에 결국 형은 여기는 이 전쟁 포로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다 읽은 것 같죠?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럼 계속 가볼게. 나는 철에게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둔감하고 좀 모자란 형과, 자 여기서 형은 어떤 형이냐면 둔감하고 좀 모자랐대요. 그런 형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동생. 자 여기는 이 동생은 그런 형을 외면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대비구조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대비구조가. 그런 6.25 전쟁에서, 이게 시대 배경,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에 잡혀 북쪽으로 끌려가던 길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끌려가던 길에 만나게 된다. 요게 인물의 처지가 되겠네.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꼭 그 경비원에서 밥 한 덩이를 얻었다. 자 여기서 밥 한 덩이는 뭐냐면 누구 주기 위한 거냐면, 이야기는 같이 먹는다고 돼 있지만 결국에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 배려 이런 거 알 수 있는 소재야. 자 갑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검고 두 눈이 뒤룩뒤룩한 게 꽤 익살꾸러기면서도 한편으로 성미급한 데다가 우악한 데가 있었다. 걸핏하면 너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너희 집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이 엉엉 울면, 자 형이 엉엉 울었어. 엉엉 울면 너털너털 웃으며 재미있어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냐면, 형은 울었지만 어쨌든 형의 순수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의 이러한 순수한 행동으로 인해 지금 긴장된 분위기, 이런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대 갑니다. 이러다가도 저녁이면 야 낮에 때린 갑시다. 네 어머니 노릇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꼭 밥 한 덩이를 더 주곤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경비병도 그냥 나쁜 사람만은 아니네. 그래서 경비병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형은 그것을 전포폭에서 넣어두었다가 밤이 깊어서 모두 잠들었을 무렵에야 동생과 반씩 갈라먹곤 했다. 자 그러면 동생과 반씩 갈라먹곤 했대요. 그러면 요렇게 했다는 거 보니, 갈라먹고 했다는 거 보니, 형제 간의 우애가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매일 밤 이랬다.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됐어요. 차츰 동생도 밤이 어지간하면 형이 얻은 밥덩이를 은근히 기다리게끔 되었다. 이렇게 밥을 못 먹은 저녁엔 형이 또 크크크 느껴 우는 것이다. 자 울면서, 그러니까 뭐 항상 밥을 얻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울면서 동생에게, 넌 내가 혼자만 먹은 줄 알고 화가 나서 뾰로탱이나 이렇게 못 얻어볼 때도 있지. 매일 저녁에 어떻게 얻니? 사람 일이 한도가 있는 법이지라고 뭐랬냐면, 동생이 오해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변명이 아니지, 그냥 좀 자기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하소연하고 있어요. 동생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형은 더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이튿날 저녁이면 형은 더욱 신명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 앞에 내밀었다. 자, 너 다 먹어. 동생이 반을 가려고 들면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야, 난 때때로 아침에도 얻어먹잖니.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널 안 줄래?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새끼들 눈이 있어 와서 이렇게 밤까지 기다리면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어둬야 되니 손으로 주물럭거려 손때가 다 오르고, 또 사실 견딜 수가 있니? 목이 달아서 히히히 그랬어. 자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먹었다고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있는데, 이거 아침에 먹었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먹었다고 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누굴 주기 위해서? 동생 먹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형은 벌쩍벌쩍 웃으며 동생 손에 있는 밥덩이를 만져보면서 좀 버뜩버뜩 먹으려무나 오무작오무작 거리지 말고 어떠니 오늘 건 좀 쌀알이 좀 많니? 괜찮은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서 꿈을 꾼다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지금 배고파. 배고픔입니다. 이런 날 밤엔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 치울 때 형은 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동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마구 꼬집어 뜯었다. 그러니까 마구 꼬집어 뜯었다는 것은 이러면서도 또 뭐하고 있냐면 한편 동생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서운함, 나는 안 주고 너 혼자 다 먹다니 뭐 이런 서운함 있잖아. 이런 것들을 표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한지 알겠죠, 그죠? 솔직한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동생은 이런 형 앞에 지난날 스스로 간직하고 있던 오열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이 남부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 없었으나 이런 형이 까다고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잘 봐라. 동생은 이런 형 앞을 지날 때 지난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던 오열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피하거나 이런 것은 물론 좀 어처구니 없었으나 이런 형의 까닭으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여기서 뭐인지 알겠어? 예, 동생의 심리의 변화가 저거죠. 심리의 변화가. 이전에는 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형에 대한 인식, 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거야. 예전엔 얘가 뭐였냐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편안함 이런 거 느끼는 거야. 애정 이런 거 느끼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보이지 그지? 심리 변화 있다는 거. 해죽하게 두 팔을 들어올리는 싱거운 뒷모습이 오히려 어울리는 형의 모습이긴 하다 생각하며 이런 꼬락선 형과 마주친 뒤 쓴 웃음을 치면서도 이런 형일수록 오히려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 없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즐거움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는 것은 결국 뭘로냐면 형제 간의 우애가 느껴졌다 이런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느껴졌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종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단념해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마음 밑바닥에 철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그 마음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한 무관심이란 건 결국 형에 대한 무관심이야. 나는 형에 관심 없으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형의 마음가락에 휩쓸려 들어가는 스스로를 의식해가며 벅차게 서러워오고 자 그래서 형의 마음가락에 들어오는 여기서 벅차게 서러우고 지난날에 형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결국 미안함,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걸 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반성하게 됐다는 얘기네. 더불어 엉뚱한 향수. 그럼 여기서 엉뚱한 향수란 건 결국 고향에서 혹은 과거의 그리움이 되겠죠. 그죠? 됐어? 형과 지냈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형에게서 의지 논리로서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멀리 미치지 못할 어떤 위험 같은 것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형에게 뭐가 느껴졌다고? 어떤 위험조차 같은 게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형에 대한 애정이 점점 애정이나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형제간의 우애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상황에서 느껴지는 형제간의 우애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자, 전쟁 속에서 느껴지는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자, 여기는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엔 나중에 형이 죽습니다. 예, 포로의 상태에서 형이 죽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좀 슬픈 어떤 뭐 이렇게 비극적인 전쟁의 비극성 이런 게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지우고 지금 여기는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전쟁의 비극성이 여기 있는 걸 통해서 극대화돼 있는데 자, 이 전쟁의 비극성을 극대화한 도구로 뭘 썼냐면 제목 잘 보시면 됩니다. 제목. 결국에 제목의 의미. 여기서 이 나상이라는 작품은 결국 벌거벗음이야.
그러면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인간의 순수함, 인간이 아무것도 옳지 않은 인간의 순수함, 즉 다시 말하면 형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걸 상징하면서도 이걸 통해서 발가벗겨져 있는 인간이니까 이것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비극성 자체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내용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줄임표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지금 이렇게 말줄임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 말줄임표는 인물의 심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게 예전에 수능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이어서 그 다음 작품인 이강백의 북어대가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